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트루크라임 팬분들, 또 미스터리한 실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더 빠르게 다음 에피소드를 미리 시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패트리온 페이지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주의를 드릴게요. 정말 끔찍하고 답답하고 어이없고 슬프고 우리가 아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필리핀이에요. 수도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라구나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부정부패가 되게 심각하죠.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이번 이야기 들으시면 이게 국가가 맞나?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사건이 이런 필리핀 정부의 부패한 모습을 정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 또 민중의 지팡이, 이 경찰이 이들이 같이 작당을 해서 이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앞장서서 이 진두지휘해서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1993년 6월 29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 6월은 필리핀 날씨가 우기에 들어가요. 이날은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불쾌지수가 막 점점 높아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 대학병원에 흰색 천이 덮인 시신 두 구가 영안실로 들어왔어요. 이 병원은 필리핀 대학교예요. 이름이 필리핀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이 학교 로스바뉴스 캠퍼스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시신은 한 구는 여자, 한 구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시신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일단 두 명 다 총에 맞은 상태였어요. 먼저 여성의 시신을 보면요. 얼굴에 살이 없어요. 특히 볼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눈, 안구가 하나 없었습니다. 몸에는 막 여기저기 상처랑 멍들이 가득했고요. 성범죄 정황도 발견됐어요. 이 옷이 티셔츠랑 바지가 거의 절반 이상 벗겨져 있었고 그냥 이렇게 걸쳐 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신발은 평범한 스니커즈 신고 있었고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요. 그게 되게 더러운 이렇게 때 묻은 손수건 같은 그런 걸 입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검시관은 여성이 강간당하다가 총살당했다 추정을 합니다. 남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기저기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이게 몸에 상처랑 멍이 없는 부위를 찾는 게 힘들 정도였대요. 의사가 봤을 땐 이거 한 명한테 당한 게 아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었다. 이 남성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총으로 머리에 한 발, 또 등에 한 발. 남녀 시신 모두 육안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건 어려웠어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범죄에 희생되었을까요? 필리핀 대학병원에 있던 의대생들이 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데요. 알고 보니 사망한 남녀는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불과 지난 밤에 이들이 실종되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예요. 여학생의 이름은 마리 아일린 살멘타이고요. 남학생은 알렌 고메즈입니다. 먼저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실한 카톨릭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 필리핀 인구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도 성모 마리아와 같은 이름인 마리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녀는 미들네임인 아일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일린은 당시 21살이었고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또 아일린이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이 까만 머리에 피부가 하얀 편이었고요. 볼에 매력점이 있어요. 연예인처럼. 그래서 주변의 학생들이 아일린이 지나갈 때마다 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일린은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살면서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은 성실한 여대생이었어요. 이 필리핀 대학교에서는 식품 영양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영양소가 아니라 동물들, 특히 소, 돼지 이런 가축들에게 뭘 먹여야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였습니다. 아일린과 함께 발견된 알렌은 아일린보다 2살 어린 19살이었어요. 같은 학교 후배였고 알렌은 축산, 그 중에서도 소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일린은 소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 먹일 수 있나 이제 그런 쪽을 공부했고 알렌은
사람이 소를 어떻게 먹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분야를 배웁니다. 알렌도 학교에서 인기남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대요. 아일린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둘이 매일같이 붙어 있고 서로 필기 보여주고 숙제도 하고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자주 만났대요. 거기서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게 이들의 루틴이었어요. 이 둘이 사귀는 건 정말 아니었대요. 정말 순수하게 친구 사이. 썸도 전혀 없고 남녀 사람 친구. 딱 그 정도였대요. 1993년 6월 28일 월요일이었어요. 이날에도 어김없이 아일린이랑 알렌은 카페로 갑니다. 이 학교 안에 아말리아라는 이들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과제를 좀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해가 어느 정도 지고 있을 때였어요. 알렌에겐 차가 있었거든요. 이 둘이 항상 공부를 하고 늦게 마치면 알렌이 차로 아일린의 집까지 태워다 줬대요. 그래서 둘은 주차장으로 함께 갑니다. 점점 해가 지니까 주차장에 차들도 거의 없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둘은 천천히 걸어서 알렌의 차로 이동한 거예요. 참고로 알렌이 몰던 차는 암프라라는 트럭이에요. 조금 특이하고 스케치하게 생겼는데 일본의 마츠다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필리핀에서 하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생긴 건 벤처럼 보여요. 원래는 트럭인데 짐 싣는 뒷부분을 뚜껑으로 살짝 씌워서 겉으로 봤을 때는 벤처럼 보입니다. 앞자리가 두 개 있고 뒤에는 짐 싣는 그런 차고요. 당시 필리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 있었던 그런 차종이래요. 알렌이랑 아일리는 차로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이제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웬 차 한 대가 부르릉 하면서 폭주하면서 알렌의 벤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들은 깜짝 놀랐죠. 이 뭐야 이거 하면서 그 차를 봤는데 바로 경찰차였습니다. 세단은 아니고 벤, 승합차였어요. 알렌과 아일리는 어리둥절하죠. 뭐지? 경찰차가 왜 왔지? 뭐 물어보려고 하나? 뭐 두리번 하고 있는데 이 경찰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순식간에 알렌이랑 아일린을 알렌의 벤에 있는 짐칸에 집어 던졌어요. 무력으로 강제로 그냥 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찰차에서 내리긴 했는데 경찰복을 입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경찰인지 경찰을 위장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다짜고짜 이 학생들을 납치한 거예요. 뭐 수갑을 채운 것도 아니고 뭐 당신이 무슨 혐의로 체포하겠다 이런 고지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냥 경찰차에서 튀어나오더니 또 경찰차에 태운 것도 아니고 알렌의 차에 짐칸에 그냥 실은 거예요. 이 일당 중에 한 명은 알렌의 차키를 빼앗아서 그 차를 운전합니다.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그 뒤를 아까 일당들이 우르르 내렸던 그 경찰차가 뒤를 따라갑니다. 이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었어요. 아니, 이 경찰들 아무런 설명 없이 왜 이 학생들을 납치한 것일까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체포가 됐을까요? 차 안에서 알렌과 아일리는 소리 지르고 막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희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일리는 울부짖는데 이 괴한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향해요. 그냥 계속 운전만 해요.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더니 한적한 시골길로 진입합니다. 이제 밤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으슥한 길을 계속 지나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장소는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옅은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큰 철문이 나왔어요. 이 문 위쪽에는 이레이즈 밤 농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평범한 농장이 아닌가 봐요. 이 철문 앞에서 기관총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고요. 차가 도착하니까 차문을 쓱 한번 스캔을 하고 끼익 하면서 이 문이 열립니다. 알렌의 차와 경찰차가 이 농장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다시 철컥 문이 닫혔어요. 이 철통 보안이 필요한 곳인가 보죠. 그리고 농장 안을 깊숙이 들어가니 거대한 저택이 나왔어요. 여기 차를 대고 괴한들이 내립니다. 알렌이랑 아일린에게 기관총 겨누면서 내려. 둘은 이제 소리도 못 질렀어요. 이 총 들고 협박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들이 시키는 대로 이 큰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온통 대리석이 깔려 있고 장식품이랑 뭐 그림들, 조명들 다 삐까번쩍해요. 필리핀에서 이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깨끗한 흰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바지는 평범한 추리닝 바지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아우라가 있는 게 딱 봐도 돈 많고 지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렌과 아일리는 고개를 들고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당신 혹시? 깜짝 놀랐어요. 이 흰색 폴로 입은 남자, 보스라고 할게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도 나 알지? 이러더니 아일린에게 다가갑니다. 너 참 예쁘네. 볼에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렌도 쳐다보는데 이 괴한 중에 한 명, 보스, 죄송합니다. 이 남자애가 계속 같이 있어서 둘 다 데리고 왔어요. 보스는, 그래, 여자애는 내 방으로 보내고 남자애는 알아서 잘 처리해. 이 괴한들은 아일린을 한 방으로 끌고 갔어요. 곧장 보스도 아일린 따라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철컥 문이 잠겼어요. 이 방에는 아일린이랑 보스 둘만 있게 됐어요. 알렌은 괴한들에게 이끌려서 저택의 뒷마당으로 나가요. 거기엔 별채처럼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알렌이 데려가는데 여긴 갱단들의 휴게실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가 있고 담배 피우면서 TV 보는 뭐 그런 곳이었어요. 이들은 여기서 알렌의 무릎을 굽히고 꿇어 앉히더니 사정없이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알렌은 몸을 웅크리면서 머리를 감싸고, 아,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근데 이 괴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목격자고 오늘 죽을 거야. 이따 잘 죽여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그리고는 계속 폭행을 해요. 이제 알렌은 반쯤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기관총으로 알렌을 구타합니다. 이 총을 쏜 게 아니라 기관총이 이제 크고 무겁고 딱딱한 소재이니까 그걸로 알렌을 무참히 때린 거예요. 그러다 알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쿵 박아요. 알렌은 정신을 잃었는데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이 괴한들은 이제 좀 지친 건지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편 아일리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 보스 방에서 나옵니다. 아일린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얼굴이랑 몸에 피, 멍자국 가득했어요. 상의도 찢겨진 상태였고요. 머리카락도 얼마나 뜯긴 건지 온몸에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어요. 이 보스라는 남자는 흰색 폴로 셔츠 하나만 입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입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셔츠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안토니오 산체스라고 적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옷에 이름까지 새겼을까요? 보스 안토니오는 괴한들, 자기 부하들에게 나는 내 볼일 다 봤으니까 이 여자애 너네가 다 알아서 해. 괴한들은 다시 알렌과 아일린을 차에 실었어요. 이번에 이들은 아일린과 알렌을 따로따로 실어요. 아일린은 지들이 타고 왔던 경찰차에, 알렌은 알렌의 차에 짐 싣는 칸을 싣고 이동을 합니다. 이 알렌 차에는 일당 중 2명이 타고 있었고요. 경찰차에는 6명의 일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8명의 교환이 있는 거죠. 이 알렌과 아일린까지 총 10명이 새벽에 한산한 도로를 이동합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마주치는 차도 한 대 없고. 그러다 갑자기 알렌의 벤이 좌우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긴 알렌이 타고 있어요. 근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벤이 거의 뒤집힐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다시 똑바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경찰차는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앞차, 알렌의 차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빨간색 피. 그래서 이 차를 세웁니다. 야, 니네들 도로에 그렇게 피 뿌리고 가면 안 돼. 차 일단 세워봐. 이 신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괴한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알렌의 차 밖으로 끌어내고 바닥에 버렸어요. 또 다시 한번 탁 확인 사살까지 하고 시신 버린 뒤에 그대로 출발합니다. 아마 알렌 차가 휘청휘청 했을 때 알렌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친 거였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그러다 이 차에 있던 괴한들이 알렌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죠. 이렇게 알렌은 버려지고 이 차 2대는 다시 출발했어요. 이윽고 깜깜하고 한적한 곳에 도착합니다. 여긴 마바칸이라는 곳에 위치한 사탕수수 밭이었어요. 8명의 괴한들은 아일린을 이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폭행을 하고 그 짓을 저지릅니다.
이 8명 중에서 딱 한 명만 유일하게 저는 괜찮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이 거절한 남자가 있었는데 센테노라는 이 일당 중에 막내였어요. 되게 어려 보이는 남자예요. 나머지 7명은 아일린에게 무참하게 그 짓을 하고 아일린은 계속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쓰던 더러운 손수건을 꺼내서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아일린 입에 집어넣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일린을 총으로 살해했어요. 이 정말 끔찍한 게 이 아일린 볼에 있던 매력점 있죠? 총구를 정확히 그 점에다가 대고 그대로 쐈어요. 그 얼굴에 너 점이 매력이지? 여길 쏴줄게. 그러고 쏜 거예요. 그러니 시신 발견되었을 때 이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일린이 사망을 했고 이 일당 중에 막내가 아일린 시신을 엘렌 차 그 짐칸으로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8명은 알렌 차랑 시신 그냥 다 버리고 경찰차 타고 사라졌어요. 이들은 차에 앉아서 이동하면서 죄책감은 전혀 없었고요. 맥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센테노가 막내니까 다른 7명을 한 명씩 집에 태워주고 깍듯하게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해요. 이들에게 오늘 사건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과를 보내고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괴한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그 농장에 있었던 보스 안토니오 산체스가 누구냐면요. 필리핀 라구나주에 칼라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린과 알렌이 이 농장에서 처음 안토니오를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본 거예요. 시장님 얼굴이니까. 어쩌면 이들이 살해된 이유도 얼굴을 바로 알아봤으니까 이 정치인이 그것도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해당한 걸지도 몰라요. 이 8명의 괴한들 무자비한 폭력 집단, 갱단 소속원들이 아니에요. 경찰이었습니다. 8명 중에 6명이 경찰이었어요. 그냥 악당들이 경찰차로 위장하거나 훔쳐서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진짜 경찰이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그것도 젊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버젓이 경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일단 이들 경찰들과 시장 다 한 통속이었어요. 이 경찰들이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찰들을 살펴보면 먼저 칼라완시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서장이 조지였어요. 또 그 밑에 경찰 간부들 4명이었어요. 아마 빈센시오, 루이스, 보이. 또 루이스와 보이는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수행비서처럼 안토니오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시장의 경호원이 센테노, 이 막내 경찰이었어요. 이렇게 경찰이 6명이고 나머지 2명은 시장의 조카, 몰드윈, 또 시장 집에서 일하는 정원사, 카윗. 이렇게 총 8명이에요. 이 경찰 6명 원래 당연히 범죄 조직이 아니었죠. 이들은 안토니오가 꾸린 태스크포스였어요. 당시 악명 높은 마약 범죄자가 한 명 있었는데 티소이라는 그를 무조건 잡아라 이 명령을 받고서 6명이 팀을 꾸렸고 이들은 경찰서가 아니라 시청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로 출퇴근하고 있었대요. 근데 정작 시킨 마약 수사는 안 하고 매일 경찰차 타고 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어디 업소에 가서 단속하는 척 하면서 여자들이랑 놀고 뇌물받고 카지노 가서 게임하고 월급만 축내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찰 간부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있고 아빠고 오빠이자 형님일 텐데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무 죄 없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행하고 살해한 걸 봐서는 분명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증거인멸을 안 하는 것도 봐요. 알렌 시신 그냥 도로에 버리고 아일린도 사탕수수밭에 버리고 어디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는 거겠죠. 적어도 법이 무섭고 범죄가 막 발각되는 게 두려우면 시신을 묻거나 어딘가 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뒤처리를 안 해도 우린 무서울 게 없다. 분명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게 흉악한 짓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럼 칼라완 시장, 안토니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안토니오는 이미 부정부패, 찌들은 정말 뼛속까지 탐관오리였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뜯어낼까? 그거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에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불법 카지노, 성매매 업소 이런 거 운영하면서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또 지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뇌물도 다 받아서 돈 되는 부동산은 다 쓸어 모았어요. 게다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성 편략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그냥 변태 같아요. 본인 사무실에 여자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이나 뭐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 그냥 안토니오 말 한마디로 다 공무원 시켜주는 거예요. 또 불륜도 당연히 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여자 여러 명을 밥 먹듯이 바꿔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 고위 공무원으로서 뭐 품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마디로 한 인간으로서 많이 모자라구나. 심지어 시장 선거할 때도 말이 많았대요. 안토니오가 경쟁하던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을 살해했다. 그래서 조사도 여러 번 받았는데 어떻게 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실제 필리핀에서 선거가 있으면 선거 당일 이 투표하는 날은 술을 안 팔아요. 슈퍼나 레스토랑에서 술 판매 금지하고 관광객들이 가는 호핑 투어 할 때도 술을 안 줘요. 원래 이렇게 보트 위에 맥주 이런 게 있는데 그날은 없대요. 그게 선거할 때마다 피를 너무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에 바랑가이 선거가 있었대요. 이 바랑가이는 필리핀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무슨 동, 뭐 서초동 이런 개념이에요. 이 바랑가이 뽑는 선거를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에 이제 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때 후보자 중에 20명이 죽었대요. 누가 죽였겠어요? 상대 경쟁 후보 측에서 살인을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몇 년 전까지 재임을 했으니까. 필리핀 선거가 이렇대요. 피를 꼭 보는, 제가 필리핀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필리핀에서 선거에 나간다? 그럼 후보 등록하고 어디 산으로 가야 된대. 한국처럼 트럭 타고 다니면서 유세하고 뭐 악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어디 정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기면 나온대요. 너무 무섭죠. 네거티브전 이런 거 없어. 그냥 눈에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상대 후보를.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토니오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 됐으니까 한몫 챙겨야지. 더럽게 뇌물 받고 사업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근데 또 직원들에게는 잘 해줬대요. 직원들 밥도 사주고 금일봉도 챙겨주고 그럽니다. 이 직원들 중에는 그 괴한 경찰들, 마약 TF 팀도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시장님 눈에 잘 들고 앞으로 좀 편하게 경찰 생활 할 수 있을까? 뇌물도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직책으로 발령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토니오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자. 이 성상납을 계획합니다. 근데 진짜 미친 게 안토니오가 적어도 이 칼라완 안에서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여자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돈 주고 샀든 아니면 여자가 먼저 찾아왔든 원하는 여자를 웬만하면 다 쟁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경찰들이 머리를 썼다고 생각해낸 게 예쁘고 어린 대학생 납치해보자. 이 며칠 동안 필리핀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경찰들이 어디 괜찮은 학생 없나 이제 물색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유독 눈에 띄었던 아일린을 발견합니다. 며칠 동안 아일린을 계속 스토킹했어요. 몇 시에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체크하고 알렌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걸 알고서 그럼 같이 납치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납치를 주도한 게 부서장 조지예요. 나중에 발각돼도 내가 경찰에서 한 자리 하는데 두려울 게 없었죠. 게다가 이 상납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장님인데 이 도시에는 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필리핀은 경찰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범죄 조직 아니에요? 6월 29일 사건이 있었던 날로 돌아가 볼게요. 경찰은 아일린과 알렌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제일 먼저 이 현장에 도착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지, 그 부서장. 범죄를 지휘했던, 사건을 지휘했던 강간 살인범이 바로 다음날 사건을 지휘하는 거예요. 조지는 전날 범행 현장에 있었던 부하 직원들 4명을 부릅니다. 거기엔 막내 경찰 센테노가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이랑 똑같이 운전해서
우르르 선배들 데리고 갔어요. 이들은 현장에 도착해서 대충 폴리스 테이프 치고 사진 몇 장 찍으면서 수사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조지는 무전을 하나 받습니다. 바로 칼라완 경찰서장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카뉴예요. 이 서장 밑에 부서장 조지가 있는 거죠. 카뉴는 야, 니네들 마약팀인데 왜 거기 가서 수사하고 있는 거야? 시장님 밑에서 마약범이나 빨리 잡아야지. 조지는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카뉴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서장, 나 시장이야. 내가 보니까 조지가 똑똑한 친구더만 이번 사건 심각하니까 그 조지한테 맡겨. 카뉴는 좀 미심쩍긴 한데 시장이 시키는 건데 어떡해. 반대하진 못하고 조지를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는 범죄자이자 수사관이 정체성 1도 없는 것들이 와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연기도 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일 생겼나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조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이 꽃다운 학생들,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우리가 꼭 잡고 말 겁니다. 이러면서 아일린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그 위에 이렇게 쌀포대 같은 거 천조각 이렇게 덮어줬대요. 들어온 거. 그리고 이 현장에 의사나 과학수사대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신도 응급차가 아니라 경찰차에 싣고서 바로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일린과 알렌의 부검이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신원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일린 룸메이트가 병원에 왔어요. 아일린은 룸메랑 하숙집 같은 곳에 살았나 봐요. 이 주인집 아주머니랑 함께 지냈는데 아주머니가 이 사건이 있던 날 이상하다. 아일린이 왜 집에 안 오지? 걱정이 돼서 이 룸메이트 K에게 물어봤어요. 아일린 어디 있는지 아냐고. K는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아일린이 사라졌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 젊은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확인을 하러 온 거예요. 저는 친구의 이런 끔찍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 친구는 또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을까요? 자, 아무튼 K의 도움으로 시신이 아일린이 맞다 확인이 됩니다. 또 알렌의 신원도 확인이 됐어요. 이들의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졌죠. 근데 경찰이 한 짓인 줄도 모르니까 경찰서 찾아가서 수사 잘 부탁합니다. 꼭 범인 잡아주세요.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또 이 사건 소식은 너무 끔찍하니까 학교랑 이 지역 칼라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특히 90년대에 이 필리핀 학생들이 대학교, 유니버시티는 아무나 못 갔대요.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었고 집에서 자식 한 명 대학 보내면 거의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고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다. 이 대학생들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남녀 학생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으니 이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졌어요.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경찰서장 카뉴는 수사에 압박을 느낍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학생이죠. 또 학생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납치된 거예요. 범행 장소도 학교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필리핀 대학교에는 12,000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다들 겁에 질려 있었고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뉴는 이거 빨리 범인 잡아야 하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나? 조지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를 받았어요. 당연히 가짜 보고서였죠. 카뉴는 이 보고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고서가 너무 어설프게 작성됐어요. 조지를 서장실로 부릅니다. 자네, 용의자가 누구인 것 같나? 그게 말이죠. 제 생각에는 딱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사망한 알렌입니다. 지들끼리 다 짜고서 이런 결론을 만든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조지가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거짓이니까 뭔가 군더더기가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알렌이 아일린을 좋아했대요. 이성으로. 그러다 고백까지 했는데 아일린은 거절.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은 없어. 알렌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마침 이 시기에 알렌이 사귀던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대요. 원래 둘이 잘 사귀고 있다가 여친이 바람 피우면서 이제 환승연애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알렌은 화는 나지만 그 상대 남자에게 찾아가서
아, 내 여자친구, 내 전 여자친구 잘 부탁해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 상대 남자의 이름은 키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얼마 뒤에 키트가 알렌의 전 여친을 차버렸대요. 이 소식을 듣고 알렌이 잔뜩 화가 나서 키트를 찾아간 거예요. 너 내가 내 전 여친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왜 차버렸냐? 그 일로 둘이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걸 본 다른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둘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키트는 나중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 알렌의 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친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알렌이 아일린을 정말 이성으로 좋아했는지 정말 고백을 했다가 차인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렌과 키트가 싸워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실제 그 기록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알렌은 키트랑 싸운 날 얼굴 두들겨 맞아서 상태가 말이 아니었고 기분도 울적하고 아일린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날 아일린에게 고백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일린은 안 돼. 알렌 미안하지만 난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누굴 사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거절당하자 알렌은 그래 알았어. 대신에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알렌이 현타가 왔대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키트랑 싸우고 아일린에게 차이고 그래서 분노한 나머지 갑자기 아일린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지가 서장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카뇨는 이거 듣고 어이가 없었죠. 너희 자네, 지금 나를 바보로 아나? 이 조지의 주장을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일린의 몸에서 정액이 채취됐어요. 그 양이 꽤 많았는데 법정 문서에 따르면 정어리 깡통 캔 그거 한 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절대 한 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카녀가 반박한 건 알렌에게 두 발의 총상이 있었어요. 한 발은 머리였고 한 발은 등. 근데 본인이 어떻게 자기 등에 총을 쏴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죽은 사람이 어떻게 총을 숨겨요? 이미 죽었는데. 또 마지막은요. 알렌 몸에 있는 총상을 분석했을 때 이 몸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총구를 몸에 대고 쏜 게 아니에요. 카뉴가 봤을 때 명백하게 알렌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시신 사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조지가 그걸 모를 리는 없고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속으로 네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보고를 해? 이 사건 너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것 같은데 계속 의심을 해요. 그리고 조지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 정말 카뇨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내가 시장의 오른팔인데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왔으면 알아서 넘어가시죠? 이런 속셈이었어요. 그렇지만 카뇨는 조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지, 밤샘 수사하느라 어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잘 해봐. 알렌은 절대 범인이 아니야. 조지는 당황했어요. 이 서장이 원하는 대로 안 넘어가고 또 이때 안토니오 시장은 조지를 엄청 쪼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종결이 안 되는 거야?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결국 조지는 다른 사람, 죄를 뒤집어 씌울 다른 용의자를 물색합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에게 혹시나 현장 가서 우리가 책 잡힐 만한 그런 증거 남아있나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 어떻게든 우리가 범인으로 발각되지 않게 현장을 잘 꾸미란 말이야. 아일린이 발견되었던 사탕 수수밭 주변에서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길 가다가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하고 주웠는데 바로 탄피였어요. 이 총알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쓰는 그런 소총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 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총알이나 탄피는 범죄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거든요. 이게 지문이나 DNA처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돼요. 특히 총알은 발사될 때 총열 안에서 회전을 하는데 이때 총알의 스크래치가 남으면서 총알만 봐도 어떤 총에서 발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탄피도 마찬가지. 비슷한 원리로 분석을 하고요. 또 탄피의 DNA를 이용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결정적인 단서인 탄피가 경찰에 접수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탄피를 접수받은 경찰 중에 2명 중에 1명은 바로 범행에 가담한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이 증거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과학수사대에 넘겨집니다. 이 2명 중에 1명이 범행에 가담한 경찰이니까 어떻게든 이 증거품을 빼돌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이밍을 놓치고 이 증거가 잘 접수가 됐어요. 또 탄피가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아니, 시장님 밑에서 일한다는 능력 있는 경찰 TF팀이 이 수사를 처음에 시작했다면서. 근데 탄피를 발견 못했다고? 그걸 길 가던 학생이 발견해? 시민들이 공분했어요.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자 칼라완 경찰 위에 있는 그 상위 기관에서도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괴한 경찰 일당들 발등에 불이 났죠. 원래는 조용히 묻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일이 커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일단 증거부터 어떻게 하자. 이들은 알렌 차를 시청으로 가져와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시청에는 자벽부로 일하는 죄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시켜서 구석구석 지문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청소시켰어요. 자, 그리고 범행 현장으로 가서 혹시 우리가 놓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증거인멸한다는 거, 애초에 우리랑 관련된 증거가 나와도 넘어갈 수 있다. 내가 수사할 건데 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겠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자, 한편 이 사건은 더욱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었어요. 나중엔 대학교랑 경찰서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현수막 걸고 사건 똑바로 조사해라. 칼라완 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경찰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이 자율 방범대랑 수사대까지 꾸렸어요. 주민들 제보도 받아요. 목격자나 혹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근데 이 제보가 예상보다 많이 접수됐어요. 그중에는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경찰 밴을 학교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경찰 밴을 운전하던 운전자의 얼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운전자 얼굴을 봤는데요. 그 경찰차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아일린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이 목격자의 진술로 학생 수사팀이 몽타주를 그립니다. 근데 이 얼굴, 범행에 가담한 막내 경찰관 센테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 몽타주 여기저기 붙이고 언론에 홍보도 하는데 센테노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는 이제 망했다. 이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바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다름 아닌 시장 안토니오였어요. 야, 조지, 얘 지금 뭐야? 왜 센테노 얼굴이 뉴스에 나와? 너 당장 집으로 튀어와. 이 분노한 안토니오는 조지를 막 폭행하면서 이 무능력한 인간들아,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 엄청 화를 냈어요. 이 안토니오도 공범인데 이거 발각되면 정치 인생 못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래, 괜찮아. 이거 차 한 대 뽑을 값이면 사건 다 묻을 수 있어.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 안토니오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과할 정도로 어디 갈 때마다 성모 마리아 그림 들고 다니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마리아 덕분에 여기에 온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아일린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일린의 퍼스트 네임이 마리아예요. 마리. 본인이 숭배한다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소녀를 겁탈하고 죽이고 친구까지 살해하고 짐승들도 이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이런 동안 몽타주의 얼굴이 공개된 센테노가 갑자기 실종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안토니오가 도망가라고 시켰어요. 센테노 안 그래도 신입인데 혹시 조사받게 되면 어버버 하다가 다 불 거고 그럼 우리 다 끝장이다. 너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오면 내가 나중에 한 자리 줄 테니까 도망가 있어. 그러면서 2,000페소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쥐어줍니다. 절대 내가 부를 때까지 돌아오지 마. 너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야. 안토니오가 죽여버린다고 한 건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죠. 원래 뭐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를 준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센테노가 사라지고 조지는 열심히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이 자기랑 친한 경찰관들 몇 명이랑 말을 맞춰서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인으로 몰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을 찾는데 그건 다른 용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조지는 알렌을 범인으로 몰고 갔죠. 이번엔 알렌의 전 여자친구가 새롭게 만났던 키트 알퀘자. 아까 알렌이랑 싸워서 경찰서에 갔었다고 했죠. 그 대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먼저 조지는 키트가 알렌이랑 싸운 뒤에 좋은 감정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흘리고 다녀요. 그러다 키트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불려옵니다. 다행히 이 조지 일당들이 조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이 다른 수사팀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키트는 완전 억울하죠. 무섭기도 하고 경찰이 일반인 억울하게 몰고 가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게 제가 알렌이랑 치고받고 싸운 건 맞는데요. 그건 3달 전이에요. 그 뒤에 화해도 했어요. 근데 경찰이 키트를 좀 살펴보는데 그의 바지에 피가 좀 묻어있고 막 손가락이 피투성이에요. 뭐야, 너 손 왜 이런 거야? 키트는 울면서 막 하필이면 왜 오늘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진짜예요. 그 벽이 좀 망가졌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경찰과 키트는 실제로 그 벽에 가봤어요. 학교였거든요. 보니까 정말 벽이 망가져 있고 피도 조금 묻어 있고 또 키트가 이렇게 벽을 부수는 걸 보고서 말렸던 학생들도 있어요. 다행히 그는 조사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걸 지켜보던 조지는 사면 초가에 몰렸죠. 이제 서장도 날 안 믿어주고 다른 경찰 동료들도 날 안 따라오네? 결국엔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요. 바로 티소이라는 마약범이 한 짓이다. 이 티소이는 안토니오가 꾸린 이 경찰 TF가 추적하던 그 범죄자예요. 실제 수사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럼 티소이가 왜 아일린이랑 알렌을 죽였냐? 조지는 이게 일종의 경고라는 멀토당토 않는 발언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사탕수수 밭이 안토니오 집 근처예요. 그래서 이 TF팀에게 너네 계속 나 수사하면 아일린이랑 알렌처럼 죽여버린다. 그런 메시지를 남긴 거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고서 조지는 뭔가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 지금 안토니오 시장님이 위험하시다. 안토니오 집에 경찰관들 보내서 보안도 강화해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7월 말이 되었어요. 드디어 과학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일린의 시신에서 발견된 책. 이상한 대로 1명이 아니라 7명의 것이다. 범행은 안토니오까지 총 8명이 가담을 했는데 7개의 DNA가 나온 거예요. 과학수사팀은 엘렌, 키트, 아일린 주변 인물들과 DNA를 대조하는데 당연히 일치할 리가 없었죠. 자기네 조직에 있는 경찰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탄피. 이 분석 결과 어떤 총에서 나왔는지 밝혀지는데 M16 소총이었고 시리얼 넘버가 773159. 여기서 나온 총알의 탄피였어요. 이 총은 범행에 가담했던 경찰이자 안토니오의 경호원이었던 루이스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랑 친형제 보이도 경찰이에요. 이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이예요. 루이스와 보이 형제는 경찰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은 이거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아일린에게 그 짓을 했고요. 엘렌까지 살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가담했고 저희도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위에서 하도 압박이 심해서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제 다 털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상해요. 이들이 말하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6월 21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피스에 와서 어이 서장 어딨어? 다짜고짜 묻더래요. 보이와 루이스 형제는 이 사람 딱 봐도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는 바로 필리핀 육군에서 장군 정도의 위치, 그 인사와 함께 일하는 보좌관이었어요. 이 장군의 이름이 딕테이더 알케자인데 이 장군을 모시는 보좌관이 경찰서에 찾아온 거예요. 참고로 딕테이더는 엄청 센 캐릭터였어요. 정치에 입문하려고 여러 번 선거에 나왔고 상대 후보들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 다 죽여버린다. 내가 너네 토막 내서 소금 뿌리고 우리 집 개한테 먹일 거야. 이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다 낙선했고 낙선하면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피바다가 되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딕테이더예요. 이 딕테이더는 스페인어로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딕테이터. 이게 본명이에요. 아빠가 아들 보고 나중에 커서 필리핀 독재자가 되라. 그러고 이름을 이따위로 지은 거예요. 참고로 딕테이더의 남동생 이름은 크리그였는데 이건 독일어로 전쟁. 아들 커서 전쟁 벌이고 필리핀 정복해라. 뭐 이런 의미로 지은 거예요. 형은 독재자, 아우는 전쟁 일으켜라.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아무튼 딕테이더는 장성급 군인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도 여러 죽였고 마약 밀매에 연루된 적도 있었고요. 80년대에는 쿠데타 한번 일으켰다가 실패했어요. 선거에 당선은 한 번도 못 됐지만 영향력은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딕테이더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키트. 조지한테 용의자로 몰려서 조사까지 받았던 이 알렌과 치고받고 싸웠던 그 키트예요. 그럼 키트랑 이 사건이 어떻게 연관된 거냐? 이건 보이랑 루이스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딕테이더는 아들이 엘렌과 싸우고 얻어 터져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너무 화가 난 거야.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잔뜩 열받아서 내 아들 이렇게 만든 놈 누구야? 가만 안 둘 거다. 그러고 보좌관에게 시킨 거래요. 내 아들 때린 놈 알렌 조용히 처리해. 이렇게 보좌관이 경찰서에 온 거예요. 알렌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 마피아나 뭐 갱단 찾아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 찾아가서 당장 알렌이랑 아일린 죽여줘요. 사주를 했대요. 그걸 경찰관 루이스랑 보이 형제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 형제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경찰은 이 진술을 가만히 듣다가 너네 지금 장난해? 장군님이 아들 삼각관계 때문에 청부살인을 한다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무슨 고딩들 싸움도 아니고 장성급 어른이 이런 일로 살인을 지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너네 형제들 안 되겠다. 저 옆에 있는 경찰서로 가자. 이 루이스랑 보이는 깜짝 놀라면서 겁에 막 질린 목소리로 왜요? 왜 저희가 거기로 가요? 솔직하게 다 말한 거예요. 결국 이 형제는 다른 경찰서로 옮겨지는데 여긴 보통 경찰서랑 달라요. 바로 고문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고문도 다양해요. 물고문, 정기고문, 채찍. 여기 들어가면 없는 죄도 만들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결국 이 형제는 다 불었어요. 이 사건 배후에 부서장 조지와 시장 안토니오가 있다. 수사팀은 바로 안토니오 집을 찾아갑니다. 시장님, 경찰입니다. 지금 대학생 살인사건 수사 중인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안토니오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성모 마리아의 군인이야? 강하게 저항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과 이 정부 윗선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안토니오는 성모 마리아 그림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 한번 하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외우고 있는 것처럼 사건 당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일이야. 그날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 안토니오가 주장하는 그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6월 28일 사건이 있던 날 밤에 메이라는 지역에 있는 내연녀 엘비라 집에 있었대요.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었는데 뭐 두 집 살림한 걸로 보여요. 낮에는 마닐라에 있는 마카티에 갔다가 밤 10시쯤에 내연녀 집으로 돌아왔고 12시 반에 둘은 함께 잠에 들었다. 이 시간이 아일린과 알렌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안토니오는 다음날 새벽에 5시에 조깅하러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운동을 못했고 아침 6시 반에 내연녀랑 아침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TF 경찰팀에서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학생 2명이 살해당했는데 용의자는 아마 딕테이더 장군 같고요. 아님 그 아들이 용의자일지 모릅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대요. 안토니오는 딕테이더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정계의자에 앉혀서 수사 빨리 진행해. 그런 지시까지 했대요. 안토니오는 이미 경찰 일당이랑 입을 맞춘 거죠.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럼 안토니오 DNA랑 아일린 몸에서 나온 DNA 대조해보면 되지 않나 싶은데 당시 필리핀 DNA 기술이 이제 막 도입한 단계였대요.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일린 시신에서 7명의 DNA가 나왔다. 이거 검출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그 뒤에 또 대조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일린 알렌 사건이 DNA 분석을 시도한 거의 첫 번째 사건이었대요, 필리핀에서. 그러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경찰은 아직은 이런 과학 분석보다 좀 빠르게 자백받아서 빨리 체포하고 기소하고 수사 끝! 이런 재래식 수사를 더 선호하는 거죠. 자, 이런 동안 8월 10일 사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도주 중이었던 센테노가 먼저 체포가 됩니다. 마닐라의 디비소이라라는 큰 재래시장이 있대요. 여기 숨어 다니다가 결국 체포가 됐어요. 그는 안토니오가 예상했던 대로 이 겁에 질려서 고문 받을 것도 없이 다 자백을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 줄줄이 체포가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빈센시오만 센테노의 진술과 동일하게 자백을 했어요. 나머지 경찰들은 여전히 키트의 아빠, 딕테이터 장군이 사주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들은 헛소리하지 마라. 이들을 그 옆에 있는 경찰서 진실의 방 고문실로 데려갑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물, 전기, 불 다양한 종류의 고문을 했어요. 그제서야 이들은 말합니다. 안토니오 시장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자백이 고문으로 받아낸 거라서 조금 찝찝하긴 해요. 만약에 정말 딕테이터가 사주한 것이라면? 이 필리핀이 워낙 정치적인 싸움이 흔하니까 안토니오를 모함하려는 자도 분명 있을 텐데 그 일당들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솔직하게. 또 과학적인 증거가 완벽하지도 않고. 참고로 경찰 일당의 DNA랑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범행 차량에서 발견되긴 했어요. 하지만 안토니오에 대한 증거는 진술뿐이란 말이에요. 이 점이 좀 깔끔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센테노와 빈센시오는 고문받지 않고 진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자백에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어요. 또 나중에 재판장에서 유죄가 밝혀지는데 이 사건이 워낙 필리핀에서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고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필리핀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재판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테노가 체포된 지 3일이 지난 8월 13일 결국엔 안토니오도 체포됐어요. 그는 언론에 호소도 하고 다른 정부 관료들 매수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엔 체포됐어요. 1995년 3월 11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어요. 안토니오는 재판장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에게 쌓인 게 여자인데 내가 왜 굳이 여자를 강간하고 죽이냐? 이건 나를 모함한 거다. 나를 견제하는 정치 세력이 꾸민 것이다 주장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안토니오와 경찰 일당들에게 각각 한 명당 7번의 40년형을 내립니다. 한 명당 40년 곱하기 7 해서 280년형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안토니오는 재판 도중에 다른 살인 혐의까지 2건이나 추가되는데요. 그걸로 한 건당 40년, 2건이니까 80년. 그래서 안토니오는 총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겐 유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라. 아일린과 알렌 가족에게 각각 약 560만 페소, 한화로는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와이프랑 같이 절대 못 준다. 우리는 억울하다. 끝까지 버텼어요. 아일린의 어머니도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다. 그거 다 뇌물 받은 거 아니냐? 돈 말고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수감된 뒤에도 돈이 많으니까 감옥에서 호의호식했어요. 개인실 쓰면서 거기에 선풍기랑 TV도 있었고요. 그냥 편하게 지냈대요. 심지어 무려 2달이나 집에 가서 지내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그러다 2006년에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됐고요. 2010년에도 2,4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성모 마리아상에 숨겨서 교도소에 반입한 죄로 또 형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숭배하는 그 마리아상의 몸속에 마약을 숨겨온 거예요. 이로부터 3년 뒤, 사건으로부터는 26년 뒤에요. 2019년 8월에 필리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모범수들 사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죄수들 11,000명이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안토니오가 포함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 분노했죠. 아니, 수감돼서 마약했던 죄수가 어떻게 모범수가 될 수 있냐? 그것도 우리 국가의 종교와 마찬가지인 카톨릭 교회 그 신성한 성모 마리아상의 마약을 숨겨 들어왔다? 이게 모범수라고? 알렌과 알렌의 모교인 이 필리핀 대학교 학생들은 시위도 했고요. 여기엔 아일린의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안토니오의 석방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러고서 아니다. 그를 풀어줄 수 없다. 사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안토니오의 사면에 승인해준 교정국장,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부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일 거예요. 니카노르 교정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안토니오의 재산들, 불법으로 취득한 것들 다 몰수당했어요. 2021년 3월 27일 오전 그는 교도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자연사였어요. 그가 1947년생이거든요. 74세의 나이로 사망한 거예요. 참고로 이 범행에 가담했던 경찰 일당 중에서 3명이 더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부서장, 조지, 또 보이랑 아마. 이번 사건이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일린이랑 알렌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님 조지의 계획대로 알렌이 살인자이자 비겁하게 자살한 남자로 몰렸겠죠. 또 한 가지 의문이 도대체 이 범행에 가담한 경찰들이 하나같이 다 악당들인데 어쩜 이들만 모아서 시장 밑에서 TF를 꾸린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안토니오가 평소에 자기한테 잘 비비는 뇌물도 잘 주고 험한 일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찰들만 불러서 이 팀을 꾸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마약 사범 잡는다 이건 다 핑계고 안토니오의 수행 경호팀으로 나라에서 집행비, 활동비 다 받아먹고 이 지저분한 일, 개인적인 일들을 시켰던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느껴졌는데요. 사실 경찰들이 이런 사건을 무마시키는 일은 비단 필리핀에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과거에 한국에서도 있었죠. 또 부정부패는 어느 나라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필리핀은 좀 과한 것 아닌가. 경찰이 범행을 은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 가담한다고. 최근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한국인 살인사건 중에 경찰이 직접 가담했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한편으로 제가 너무 이 자연이 아름다운 휴양지의 나쁜 면을 소개해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나 필리핀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교민분들 계시다면 또 교민분들이 느끼는 필리핀의 모습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칼라완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